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46강 6 부동산 가격의 원칙 7 부동산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 13가지 중에 7번째 원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부동산 가격의 원칙 7번째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 환원법 배우거나 할 때 뭐에 기초가 되냐면 수익 분석법, 수익 임료를 찾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토지 잔여법, 토지 잔여법. 나중에 배우니까 여기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수익 분석법과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론적 근거. 두 번째,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어떠한 부동산에서 이익이 났을 때, 자, 이 총 수익이 나옵니다. 수익의 총액, 수익을 배분을 합니다. 그 기여도에 따라서 노동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나갈 것이고, 최고 경영자의 임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본을 저당 자본 같은 경우는 저당 자본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영을 통해서 이익이 나오면 경영자에게 그 몫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총 수익을 다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다. 자, 이익이 남았다면 이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이 이익은 토지에서 귀착이 된 거다. 토지로부터 나왔다. 라고 해서 토지에 그 배분을 주는 겁니다. 남은 자배분을 잉여 생산성을 수익은 바로 토지의 순수익 형태로 남는다. 그래서 수익 분석법에서 순수익을 수익 임료를 산출할 때 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수익 배분의 원칙하고 관련 있는 원칙들은 체유 이용의 원칙, 기회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바로 8번째. 자, 수익 분석법이 7번째면 8번째 수익 체증. 체자는 점차적이라는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감하고, 또 수익 체감의 원칙. 자, 이 이익을 보면, 자, 왼쪽에 이익, 오른쪽에 시간이라고 보면, 자, 그 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이게 한계 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계 이익, 총이익도 마찬가지고, 한계 이익을 보면 한 단위 투자될 때마다 이익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한 단위 투자할 때마다 이익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어느 한계치에 이르면 더 이상 한계 이익이 늘지 않습니다. 수익이 체증하다 끝나고 그 한계점을 지나면 수익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 체감이죠.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 자, 이런 것을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그러고, 자, 한계 수익이 이렇고, 예를 들어서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는데, 한계 비용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그 최대 수익은 이 지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점은 바로 한계 비용하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 생산을 합니다. 보통 이 지점이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형성이 되죠. 그 지점까지 실제로 이익이 남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과 이 한계 비용과 한계 이익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 기업은 생산을 합니다. 거기가 최대 이익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는 투입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용은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익이 나오는 것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수익 체증, 수익 체감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계 수익이 0이 될 때까지 총수익. 요 총수익은 뭐냐면 각각의 요 한계 수익을 합한 거, 이 면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여기서부터는 한계 수익이 감소하니까 총수익은 이때 한계 수익이 제로일 때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경제학의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9번째. 아홉 번째는 기여의 원칙. 자, 기여의 원칙.
부동산은 각 기여도의 합, 아까 내부 원칙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기여도의 합, 이게 전체가 100%라면 뭐 지붕이 20%, 기둥이 30%, 그러면 나머지 바닥이 20%, 이런 식으로 각 기여도가 합해져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여의 원칙이 중요한 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더 앞으로 여기다 뭘 추가하면, 뭘 새로 추가해서 이 기여하는 바가 100% 능가해서 이익을 더 많이 준다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기여의 원칙에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대한 무슨 판단의 기준? 추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기여의 원칙. 추가 판단의 기준. 다만 여기서는 생산비는 여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 열 번째는 경쟁의 원칙입니다. 경쟁.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경쟁을 해요. 경쟁의 원칙. 자, 근데 사실 이 부동산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죠. 부동산에서 어떠한 초과 이윤이 나오면 그 경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땅 위에 이 부동산에 입지를 했어요, 건물이. 근데 실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어. 그러면 초과 이윤이 발생한 겁니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이 이윤을 많이 남는 걸 아니까. 이 새로운 입지를 통해서 새로운 곳이 들어오면 초과 이윤이 점점 줍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정상 이윤화 되는데, 자, 이렇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경쟁을 하게 돼요. 자,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누가 하는 거다?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인적 경쟁입니다. 인적 경쟁. 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면 부동산과 부동산이 경쟁하는 경우 있죠. 이미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A라는 부동산을 살려고 봤는데, 이 옆에 있는 B 동산이 더 싸. 그러면 이 물건과 물건이 경쟁하는 거. 그 물건과 물건이 경쟁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물적 경쟁하는 거를 바로 대체 원칙. 그 별표 2개 한 거 기억나죠? 부동산 감정평가 3번식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주는 원칙. 이 대체의 원칙은 무슨 경쟁? 물적 경쟁. 이거는 부동산 자체가 대체가 되니까 부동산 자체가 경쟁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 경쟁의 원칙은 초과 이윤이 발생. 이윤, 그러면 인간이 이윤을 취득한 거예요. 부동산이 이윤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윤이 발생하면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가 이윤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의 원칙은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인적 경쟁에 해당이 되고,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끼리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고 부동산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물적 경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쟁의 원칙은 인적 경쟁이면서 또 하나 투자 참여자. 자, 투자에 참여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투자 참여자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투자의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10번 경쟁의 원칙. 자, 이제 11번 11번째. 자, 11번째 원칙. 11번째 원칙은 예측의 원칙입니다. 예측의 원칙. 자, 예측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 있었죠. 뭐가 선행한다? 이것보다 먼저 선행하는 거. 변동. 예, 변동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격이 변화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측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장래에 기대되는 가격 형성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이 예측의 원칙에 의해서 무슨 분석을 한다?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앞으로 장래 어떻게 발전하는지 예측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2번째. 자, 11번째까지 했고, 12번째. 외부성의 원칙. 자, 외부성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은, 자, 외부성. 여기서 말하는 외부성은 시장 외의 그 가격기구의 그 외부성이 아니라 환경으로서의 외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이 있고, 외부 환경, 이 지역일 수도 있고, 주변의 상가일 수도 있고, 자, 외부 환경이에요. 환경. 이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치죠. 이 부동산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동산 환경이 외부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는 게 적합의 원칙이라면, 반대로 환경이 부동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환경이 부동산에 미치는 거니까 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수동적,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자, 외부성의 원칙은 수동적인 거고, 반대로 부동산이 환경에 적합하도록 노력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적합의 원칙이라 해서, 여기 외부성에 반대된다고 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요거는 수동적이라면 반대는 능동 아니에요, 능동. 자, 이 능동에 해당되는 거는 부동산이 환경이 이제 적합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적합의 원칙, 또는 얼마나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다면 기능적 감가 요인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해드렸죠. 자, 13번째는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기회비용. 이 부동산 가격은 다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자, 부동산 가격은 기회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기회비용의 개념을 살짝 여러분들에게 맛만 보여드린다면, 자,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의 가격을 내가 몰라. 지금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토지의 가격을 모른다고 치면, 이 토지에 농지라고 치면 농지에 내가 수박을 심을 수가 있고, 수박, 그리고 고추, 뭐 오이,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자, 수박을 심으면 한 해에 내가 순수하게 떨어진 이윤, 순이익이 3천만 원이야. 고추는 2천만 원, 비용 같은 거 다 공제하고 내가 써야 되는 인건비 다 빼고 이렇게 하는. 오이는 1천만 원이라면, 자, 내가 수박을 선택하면 나의 기회비용, 포기한 것 중에 최고의 가치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리고 오이를 선택을 하면, 오이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포기한 게 2개니까 그 최고, 이게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오이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3천, 고추는 2천. 자, 수박을 선택하면 2천. 자, 고추를 선택하면, 포기한 게 2개니까 3천과 1천 중에 높은 거 3천. 자, 기회비용은 이렇게 가격이 돼요. 상대적인 거죠. 수박일 때는 2천만 원, 고추나 오일 때는 각각 3천, 3천만 원인데, 포기한 것 중에 최고의, 가장 적게 해야 내가 이윤이 제일 많은 거니까 이거 선택을 하겠죠. 수박을 선택하면 3천만 원의 이익이 남고, 내가 쓴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실제는 2천만 원을 쓴 거예요. 남으면 1천만 원의 이익이 있는 거고, 뒤에 밑에 거는 고추를 선택하면, 수박을 선택했으면 3천 남는 건데 2천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1천만 원인 거예요. 아무리 이익이 남았어도. 오이 역시 마이너스 2천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기회비용. 그러면 이 토지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포기한 것 중에 최고 3천이잖아요. 기회비용이 이거는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토지의 기회비용. 물론 연간이겠죠. 연간. 생산을 해서 산출을 할 때까지 과정이니까. 그걸 가격으로 환산을 한다면 환원율로 나눠주면, 이 환원율이 10%라면 이게 3천원이니까 3억 원짜리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토지 가격을 구하는데, 이 기회비용이 항상, 토지 가격은 기회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3가지 우리가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의 원칙부터 13번째 기회비용의 원칙까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여러 원칙들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하고 부동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과연 부증성하고 관련 있는 것은 뭐고 부동성하고 관련 있는 건 뭐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움직이지 않는 거, 위치의 고정성을 갖고 부동성이라고 했어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 자, 어떤 개념은 토지는 한번, 건물도 마찬가지, 자리를 잡으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 그거와 관련된 원칙, 적합의 원칙, 환경에 적합하도록 잘 지어야 된다는 거고, 외부성의 원칙, 외부 환경이 크게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영향을 줘. 자, 외부성의 원칙. 자, 수익 분배 원칙. 수익이 나오고 노동, 자본, 경영에 다 분배를 했을 때 이 총 수익을 나누고 남은 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토지로 간다. 토지 잔여법의 근거 이론. 자, 수익 분배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의 원칙. 초과이윤이 활성을 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변에 인적 경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초과이윤을 나눠 먹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입지하게 되는 경쟁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 성질이야. 토지는 아까는 이동을 안 해. 이건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증성은 증가하지 않은 거야. 이게 고정. 이게 양이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 즉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공급이 수직선이야. 이렇게 딱 서 있어. 수요와 공급 선이.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가격이 공급량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가격 탄력성이 있다 없다 0이란 얘기예요. 자, 이 부증성과 관련된 거는 뭐냐? 수요, 수요 공급의 원칙. 자,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자, 부증성 워낙 증가를 안 하니까 수요에 의해서, 자, 수요에 의해서, 이건 공급이구나. 자, 공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 곡선 자체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자,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더라. 물론 해당 지역,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기도 하고, 특히 부동산 중에 특정한 부동산을 지적해서 얘기할 때는 이 공급 곡선, 이건 토지의 공급 곡선이고, 아파트 같은 공급 곡선은 어떤 때는 공급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공급 곡선이 완만하게 이렇게 가격의 변화에 심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 그러나 수요와 공급,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만나는 지점에서 부동산이 분배가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부증성. 자, 그리고 이제 또 경쟁의 원칙. 자, 경쟁의 원칙. 여기도 경쟁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도 경쟁의 원칙이 됩니다. 왜? 그쪽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 위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입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의 원칙. 자, 수익 체증. 수익이 점차 늘다가 점차 줄어. 체감의 원칙. 그리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 최유효 이용. 자, 최유효 이용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증성과, 이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고,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인문적 특성, 뭐가 가미가 된다? 여기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적 공급이죠. 용도적 변경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농지. 자, 농지야. 토지 전체를 봤을 때는 농지를 늘릴 수는 없지만, 농지를 만약에 우리가 택지로 전환을 시킨다면, 자, 택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농지는 물론 줄지만 택지는 는다 안 된다? 늘지. 택지의 공급이 느는 겁니다. 자, 이런 용도적 공급, 인문적 특성의 인간이 부여한 특징. 자, 오늘은 부동산 가격의 원칙, 첫 번째 수요 공급의 원칙부터 해갖고 13번째 원칙인 기회비용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나 가격을 내릴 때, 자, 그 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떻게 부동산을 분석할 것인가. 그냥 부동산만 딸랑 분석할 수는 없고 그 주변을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분석 순서가 있죠. 부동산을 분석할 땐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자, 하나는 그 부동산이 속한 그 넓은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지역 분석. 이 지역을 분석을 해야 그 부동산의 구체적인 걸로 파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뭘 한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잖아. 개별 분석. 개별 평가 떠오르네. 예, 개별 평가. 부동산 감정 평가는 개별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한 게 기억이 나면 고맙죠. 자, 같은 맥락입니다. 개별 평가가 아니라 이제 개별 분석이죠. 분석을 하는 거야. 개별적으로. 자, 개별 분석. 자, 지역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을 할 때는 그 제일 넓은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 자, 하나씩 봅시다. 일단 내가 원하는 이 개별 분석을 하려는 대상 부동산이 있어. 자, 여기 대상 부동산이라고 칩시다. 대상 부동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 자, 대상 부동산, 목적 부동산 다 같은 말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있어. 이걸 무슨 지역이라고 그런다? 인근 지역. 자,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 부동산의 인근 지역하고 유사한 형태를 띠는 지역이 있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지역? 유사 지역. 비슷해. 주로 주거단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해. 이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 다 포함해.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을 뭐라고 그런다? 동일 수급권. 수급,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역이야. 이일 때는 다 동일 수급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석을 하자면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 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지역 분석이 다 끝나면 대상 부동산만 따로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인근 지역 분석은 지금 방금 설명을 했죠, 제가.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1. 자, 인근 지역 분석. 자,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 있다, 없다. 자, 대상 부동산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또는 인근 지역에 무슨 주기 현상? 생애 주기 현상. 이게 선장기 지역인지 성숙기 지역인지 쇠퇴기인지 천익인지 악학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 대상 부동산은 없지만 유사한 형태를 띠는 지역이야. 유사지역. 유사지역. 유사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대상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는 것들이 아니고 같이 호흡을 하세요.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재밌어요. 강의가. 아는 얘기가 나오니까. 모르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답을 줍니다. 아하! 하면서 호흡을 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자,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 수급권. 자,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냐 안 하냐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러면 진짜 시험 문제는 뭐에서 나오냐? 동일 수급권. 왜? 인근 지역, 유사 지역도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같은 용도 지역도 또 들어가.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내겠죠. 실제 시험 문제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개는 개념만 알면 되고. 자, 그럼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 플러스 유사 지역 이건 다 들어가. 기본적으로 거기다 또 뭐가 들어가냐? 그 주변에 같은 용도에 있는, 자, 용도적 지역까지. 자, 이 용도적 지역, 주변의 용도적, 주변 용도적 지역도 다 동일 수급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지역 분석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지역 분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역 분석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 전체적인 분석이죠. 집합적인 분석이고, 집합적.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 그리고 어떤 표준적인 이용을 구하는 거. 표준적 이용. 개별 이용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을 판단을 해서 뭘 왜?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죠. 가격 수준. 그래야 나중에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니까. 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을 판단을 하는데, 자, 그럼 동일수급권은 무엇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동일수급권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이 동일수급권의 범위를 보면 먼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또 나와요. 똑같아. 계속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이건 통근 가능한 범위를 얘기해. 통근 범위. 예, 통근 가능 범위, 통근 범위. 그리고 고급 주택일수록 주변 지역하고 대체성이 찍어. 그래서 고급 주택일수록 동일수급권이 작아집니다. 예. 두 번째, 주거지는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상업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후지야, 배후지. 예, 배후지. 자, 이 배후지에 의해서 그 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대규모 상업지. 자, 대규모 상업지. 고도 상업지니까 배후지가 광역 배후지가 되죠. 배후지 역시 넓어. 그러면 동일수급권이 넓다는 얘기고, 소규모 점포. 예, 조그만 점포예요. 동네랑 사는 거지. 그러면 배후지는 좁은 배후지가 돼요. 자, 그럼 이 좁은 배후지가 바로 동일수급권이니까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동일수급권이 작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그 영역이. 자, 그러면 세 번째, 공업지는 어떻게 되나? 자, 공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생산하고 판매 비용의 경쟁성을 갖는 지역 범위이기 때문에 이 공업지는 사실 전국이라고 보면 돼요. 전국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큰 공장을 지어 지금. 그럼 어느 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도 갖다 놓고 어디가
수입 수출하기 좋은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좋은지, 수출하기는 어디가 좋은지, 물건이 들어올 때 원료를 구입할 때 어디가 좋은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업지, 상업지, 주거지 중에선 주거지하고 상업지가 동일수급권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동일수급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는데, 후보지하고 이행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자, 후보지, 이행지, 여러분들 처음에 토지의 분류 배울 때, 배운 것 같은데 하면 천재야. 처음 듣는데 하면 지극히 정상이야. 한 번 먹고 이거 하면, 힘들죠. 그러나, 들은 것 같다. 정확히 모르던, 이 정도 대단하신 두뇌를 소유하신 거니까, 자부심있고 공부를 하세요.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 이전이 될 예정지를 얘기해. 용도지역 상호간에. 그리고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 예를 들어서 이건 농림지역에서 그 택지지역으로 변할 때. 자, 농림지역이 택지지역으로 한다. 이 농림지역이 농업지 또는 임지가 바로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택지역 후보지. 그리고 이행지는 이 택지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경이 된다면 이 주거지역은 상업지가 될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다 변경될 곳을 얘기해. 자, 이런 곳은 어떻게 이제 되냐? 또 이런 곳의 그 동일수급권은, 이 후보지는 앞으로 전환될 땅, 전환될 땅의 동일수급권과 일치를 해요. 이렇게 일치를 하는 거야. 동일수급권이. 그렇지만 이 후보지나 이행지가 이행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아니면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자, 이럴 때는 동일수급권과 전환 또는 이행전, 즉 농림지나 주거지하고 일치를 하죠. 후보지나 이행지가 금방 변환이 된다면 앞으로 변환될 곳, 상업지든 택지든 변환될 곳과 동일수급권이 일치하지만, 변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변환되기 전에 거하고 동일수급권이 일치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변환되는 게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앞으로 동일수급권이 변환된 땅하고 가깝다는 얘기고, 변환되려면 시간이 뭐라고 하면 현재 변환되지 않은 그 상태의 동일수급권과 범위를 같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권 어떻게 하냐, 가끔가다 이런 질문 나오는데, 중간권 중간적 형태를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애매해. 중간적 형태를 띄니까. 그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역 분석이 끝나고, 이러한 분석이 다 끝났어.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 끝나면 개별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자, 그럼 크게 보자고. 지역 분석이 전체적, 집합적, 표준적, 가격 수준을 구했다면, 개별 분석은 요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전체적인 거에서 뭘로 바뀐다? 개별 분석은 개별적이지. 아주 부동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니까. 자, 개별적 자, 개별적 분석을 하는 거고, 집합적이라면 여기 구체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 자, 아까 표준적 이용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표준. 여기는 진짜 최유효 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 되나 안 되나. 최유효 이용, 이걸 판단하고, 여기가 가격 수준을 판단했다면 여기선 가격이야. 이제 구체적인 대상인데 개별적으로 보는데 가격이 나와줘야지. 아까 지역이니까 대략 그 정도 규모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얼마라고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 감정평가를 했는데 개별 분석을 해서. 자, 그럼 이런 개별 분석,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토지든 어떤 건물이든 토지와 건물을 같이 있는 주택이든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요거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 지역 분석을 한 거고, 지금은 대상 부동산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분석은 지역 분석을 하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하고, 지역 분석에서는 큰 틀을 잡고 가격 수준을 구하고,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과 가격을 구하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개별 분석을 한 후에 지역 분석한다. 이 질문 맞는다, 틀린다? 에이, 틀리지. 그런 게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왜?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글자 하나 바꿔놓는 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다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풀다가 이거 질문 다 하고 글자 하나 바꿨어. 예, 그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걸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즐겁게 보는 마음으로 보면 재밌어요. 그게 처음에 물론 힘들지. 좀 지나면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데 이런 마음으로 공부가 됩니다. 자, 이런 개별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운영 계획. 자, 부동산을 내가 어떤 운영을 해. 자, 부동산을 앞으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자, 부동산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 계획을 세워. 자, 운영 계획을 위한 분석이야. 이거는 순서가 요 사이, 지역 분석과 개발 분석 사이에 뭐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영업을 하는 거야. 그럼 시장 조사를 해야지. 자,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내가 지역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가 틀렸지? 부동산 운영 계획은 시장 조사를 꼭 해야 돼.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만 영업을 하니까. 그래서 먼저 이 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시장을 분석을 한다. 시장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그 지역에서의 상황이 어떤지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을 하고 지역 분석을 하고 그 지역의 소비자들은 어떤지 소비자 분석을 해요. 내가 뭘 운영할지 운영을 한다면 그 운영은 어떤 소비자가 소비를 할 것인지 소비자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이 개별적으로 하나를 찍어서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자 이제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즉 시장 분석, 지역 분석, 소비자 분석, 개별 분석. 부동산만 그냥 분석을 한다 할 때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는 거고 내가 어떤 부동산을 영업을 하고 싶어. 그 운영 계획상의 분석은 시장 분석, 지역 분석, 소비자 분석, 개별 분석 이런 순서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46과 부동산학개론 제46과 뉴욕 부동산 가격의 원칙 1부터 13까지 그 중에서 7부터 13까지 원칙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7 부동산 분석에 대해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역 분석이 다 끝난 후에 개별 분석을 한다는 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